전세대출을 어느 은행에서 받아야 전세대출을 잘 받았다라고 소문이 날까요? 주거래 은행을 찾아간다? 아니죠. 이런 말에 속아서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 식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나은 일상을 위한 필수 개념 전해드리는 개념 있는 희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세대출 A부터 Z까지를 알아볼 건데요. 특히 사회초년생분들은 전세대출 얘기는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전세대출이 뭐고, 그리고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지, 어느 은행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건지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 모조리 다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먼저 전세대출이 뭔지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전세대출은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전세금을 내잖아요. 이 임차를 하기 위해서 임차 보증금을 내는데 이 비용의 일부를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세대출은 굉장히 특이한 제도입니다.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우리가 살려고 하는, 매매를 하려고 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건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전세는 대체 뭘 믿고 어떤 것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는 걸까요? 전세대출을 받을 때에는 고객이랑 은행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고객이랑 은행 사이에 보증기관이 껴 있습니다. 이 보증기관이라 함은 대표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이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이 기관들이 고객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해당 기관들이 이 고객은 전세 대출을 해줘도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보증서를 발급을 해주면 은행이 이를 바탕으로 신뢰를 구축을 하고 전세 대금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죠. 은행도 뭔가 믿을 만한 게 있어야 고객한테 대출을 해줄 테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전세대출을 어느 은행에서 받아야, 어떤 상품으로 받아야 전세대출을 잘 받았다라고 소문이 날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전세대출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시는 상품, 가장 많이 들어보신 상품은 버팀목 전세대출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 버팀목 전세대출은 어느 은행의 상품인가요? 알고 계시나요? 어떤 분들은 신한은행, 어떤 분들은 국민은행을 외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버팀목 전세대출 상품은 어떤 특정 은행의 상품이 아니고 기금 재원 대출입니다. 이 전세대출은 우리가 받는 대출금, 돈의 출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기금 재원 대출과 은행 재원 대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기금 재원 대출의 대표적인 것이 버팀목 전세대출인 거고, 내 집 마련에 관련해서는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을 꼽을 수가 있는 거죠. 이 기금 재원 대출은 특정 은행 상품이 아니고 정부에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투입한 기금, 즉 국민주택기금이 출처가 돼서 실행되는 상품들,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희애님, 저는 국민은행에서 버팀목 전세를 받았고 신한은행에서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팸플릿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거는 이름만 같은 건가요? 그런 게 아니고 시중은행들이 국민주택기금을 수탁은행으로서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으시는 은행, 받으시는 그 장소는 해당 시중은행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출처는 국민주택기금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상품들은 그냥 은행의 고유 상품들보다는 금리가 조금 낮은 편인 거죠. 반면에 은행 재원 대출은 우리가 정말 흔히 알고 있는 은행 각각 고유의 상품들이에요. 은행 재원 대출, 즉 은행, 각각의 은행들이 마련한 돈을 출처로 하는 대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니, 기금 재원 대출이 있고 그게 당연히 금리가 낮으면 그거를 사용하지 왜 은행 재원 대출을 사용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기금 재원 대출은 사실 한계가 많아요. 대상도 한정돼 있고 한도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꽤 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각각 은행의 고유 상품인 은행 재원 대출을 사용하셔서 자금을 융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가 실제로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은행 상품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대출 받는 과정, 첫 번째, 사전 상담하기. 우리가 전세로 들어가고 싶은 집을 대략적으로 골랐어요. 뭐 하나를 꼭 집어서 나는 여기에 꼭 들어가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고, 후보군이 나왔으면 은행에 먼저 가보는 거예요. 뭘 갖고? 등기부 등본을 갖고
있고 우리가 왜 사전 상담을 받아봐야 되냐면 이 대출 신청 자격을 보면 대략 답이 나옵니다. 이 전세 대출의 대출 신청 자격을 보면 임차 보증금이 수도권 5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의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라고 돼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고객님 먼저 계약부터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은행에 오셔가지고 대출 신청하세요 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했을 때 계약을 하고 나서 찾아갔는데 고객님 죄송한데 이 주택이랑 그리고 고객님의 여러 가지 신용도와 소득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대출 실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혹은 고객님이 원하시는 금액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완전 청천벽력입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예요. 제가 등기부등본을 갖고 가세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등기부등본을 갖고 가야 되냐면 그냥 은행에 막무가내로 찾아가서 주민등록증 여기 있고요. 저는 이만큼 대출을 받고 싶어요. 제가 전세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눈 땡글땡글하게 이렇게 쳐다보신다고 해서 네! 받으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받으실 수 없으세요. 라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임차 보증금 시세가 어느 정도의 집에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득은 얼마이고 여러분들의 신용도는 얼마인지를 모두 두루두루 따져봐야 여러분들이 대출이 가능하신지 대출이 가능하다면 얼마 정도의 전세 대출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유력한 후보군의 집의 등기부등본을 미리 떼서 갖고 가시면 제가 이 정도의 집에 대해서 이 정도의 자금을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대략적으로나마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전 상담은 우리가 나중에 무턱대고 계약하고 나서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아주 필수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어떤 은행을 찾아간다? 주거래 은행을 찾아간다? 아니죠. 예전에 제가 환전 관련해서도 무턱대고 주거래 은행을 찾아가지 마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내 주거래 은행을 포함해서 몇몇 은행들을 더 방문해서 비교해 보시고 대출 받을 은행을 결정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전세대출 진행 두 번째 단계는 계약 진행입니다. 자, 우리가 사전 상담을 받아가지고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집에 얼마 정도의 대출이 가능한지도 미리 알아봤고 이 집으로 이제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해야겠죠. 임대차 계약을 진행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5% 내지 10% 임차 보증금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지불을 하게 되실 텐데요. 반드시 내가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 영수증을 꼭꼭 챙겨두시는 걸 추천, 아니 의무입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괜히 냈던 돈을 또 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불상사를 막는 용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대출을 신청하실 때 제가 5% 이상의 임대차 보증금의 일부를 납부를 했습니다 라고 증빙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확정일자를 받는 겁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저 확정일자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계약한 이 임대차 계약서의 여백에다가 도장을 쾅 하고 찍어주십니다. 이 도장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당신이 임대차 계약을 해당 날짜에 정당하게 법적으로 인정받아서 체결하셨음을 인정해드립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임대차 계약을 한 거에 대해서 증거력에 힘을 실어주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드디어 진짜 우리가 대출 신청을 하러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출 얼마나 기간을 앞두고 신청을 하면 될까요? 궁금하실 거예요. 은행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출 신청 시기는 신규 임차인 경우에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짜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우리가 잔금일에 맞춰서 대출이 실행되는 게 베스트이기 때문에 주인한테 우리가 잔금을 치르기로 한 날짜 기준으로 최소 2주 전에는 대출을 신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영업일로는 최소 10영업일 정도는 앞두고 신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여기에서 영업일이라 함은 은행원들이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날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공휴일이 껴있지 않다면 평일이라고 생각하셔도 되죠. 여러분들이 절대 대출을 신청하자마자 띵동 하고 버튼 누르듯이 바로 대출금이 나오고 심사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반드시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출 신청하실 때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은행마다 서류는 다를 수 있고 개인마다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사전 상담하실 때 미리 문의하셔서 두 번 걸음하지 않으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서류는 본인의 신분증 반드시 필요하고요.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재직 확인 서류, 확정 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계약금의 영수증,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 한 부, 그리고 대출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가족관계 증명서나 임대인의 통장 사본까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 질의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대출 신청을 했고 아무 문제가 없이 심사도 완료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5번째, 이제 드디어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잔금일자와 이사일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하는 날짜에 오전 내지 점심 그 시간대쯤에 잔금이 치러집니다. 보통은 이 잔금을 치를 때 대출금이 나온 것을 은행이 우리에게, 임차인에게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임대인, 즉 집주인에게 직접적으로 통장에 넣어줍니다. 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의 100%가 실행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우리가 임차보증금의 70%를 은행에서 빌리고 30%를 내가 부담할 예정이라면 70%는 다이렉트로 집주인에게 들어갈 거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당일에 내가 집주인에게 송금을 해주면 끝입니다. 자, KB국민은행의 주택전세자금 대출 상품 개요들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KB주택전세자금 대출 괄호해서 은행재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기금재원이 아니라 은행재원, 즉 KB국민은행의 돈으로 지급되는 전세대출이라는 겁니다. 해당 상품은 전세보증금의 8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최대 2억 2,200만 원 한도로 대출 실행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건 여기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며 실제 제출 금액은 전세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에 따릅니다 라고 돼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보증기관 중에서 KB국민은행 해당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라는 의미고요. 은행에서 우리는 80% 이내 그리고 최대 2억 2,200만 원 한도로 빌려줍니다 라고 했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이 사람은 이 금액까지만 대출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라고 보증서를 끊어줬다면 그 금액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렇게 5단계를 통해서 전세 대출을 모두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냥 나는 마음 편히 살면 되는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 대출을 받고 나서 전입을 절대 빼시면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등본상에 우리가 이사를 했으니까 전셋집으로 주소가 등록이 돼 있을 거잖아요. 이 주소를 다른 곳으로 전입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가 전세금을 혹시나 만의 상황에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전세대출을 연장하셔야 되는 경우에 정상적으로 연장을 하지 못하실 확률이 큽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이 보증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전입을 하는 순간 이 보증의 힘이 약해지거나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전입을 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끔 주인이 엄청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면서 하루만 전입 옮겼다가 다시 해줄 수 있을까? 내지는 전입 안 하고 그냥 살면 안 될까? 이런 권유를 하실 때가 있어요. 실제로 있는 일들이거든요. 이런 말에 속아서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전세대출이 무엇이고 전세대출의 종류는 크게 무엇이 있고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A부터 Z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